6월 북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 분들 소개 좀 먼저 해드릴 텐데요. 마이를 이쁘게 입으신 저분은 하심당 대표 장금쌤이시고요. 네. 그다음에 가운데에 앉아 계신 분은 저희 사이제 대표님이신 길진숙쌤이십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 남자분은 저희 사이즈에서 가장 인기가 많으신 튜터예요. 이 발견 한서라는 역사책 다들 굉장히 너무 재밌어서 놀라웠다. 저도 그랬었거든요. 세 분이 또 책을 같이 읽으시고 또 얘기를 나누시고 책을 쓰는 과정이 너무나 재밌었다고 또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책을 읽었을 때 재밌게 느껴지는 건가 싶기도 했고요. 두꺼운 역사책을 쓰게 되신 세 분의 공부하는 과정이나 세 분의 역사가 궁금합니다. 한서라고 하는 이 책을 쓴 지가 벌써 21년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3년 좀 지나서 이걸 보니까 너무 새로운 거예요. 저도 독자가 돼서 다시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기억이 새록새록 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한서를 읽게 되었는가 이게 이제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얘가 역사 문외한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좀 발끈하겠습니다. 저는 역사책을 워낙 좀 좋아하고 해서 그 뭐 앞에 있었던 뭐 사마천의 사기라든가 우리나라의 뭐 삼국 사기라든가 삼국무사라든가 이런 책을 이미 다 이제 읽은 상태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기 강의당에 와서 저희 셋이 그 세미나를 꽤 오래 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동양고전은 그 18세기 그 조선의 그 지식인들 그 문집을 막 읽었고요. 근데 그 문집도 읽기가 만만치는 않았는데 읽으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 그 세미나의 어떤 과정들을 한 우리가 4년 정도 같이 세미나에서 호흡을 맞췄었는데 어느 날 이 장금쌤이 한서를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저는 읽기 싫었거든요. 왜냐하면 한서가 분량이 되게 많은데 그리고 그때 마침 또 제가 찾았을 때 그 사마천 사기를 읽고서 또 이게 그 전환시대라고 하는 역사기 때문에 좀 겹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보고 싶어가지고 한서를 찾은 적이 있었는데 번역이 안 된 거예요. 그때 그 열전에 아주 일부분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좀 신나갖고 번역 안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발뺌을 하려고. 그랬는데 선생님 번역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2018년 여름에 세미나를 시작했는데 그 전에 가을에 이미 번역본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사이에 그걸 몰랐으니까 너무 자신 있게 번역본 없어 이랬는데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나왔대는데 어떻게 해요? 읽어야죠. 그래서 저희가 세미나를 이제 구성을 했어요. 우리는 그 뭘 읽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세미나를 합니다. 왜냐면 혼자 읽기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그 번역되었는데 원문하고 같이 있어서 그 한 권이 이게 모두 10권이었거든요. 번역본이. 근데 한 권이 600페이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번역본을 그러니까 원문을 빼면 한 300페이지의 양인데 저희가 그때는 좀 젊었나 봐요. 지금보다. 그냥 매주 한 권씩 읽자. 그래서 그냥 세미나를 공지했어요. 매주 한 권 읽겠다.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왔어요. 이 사람들이 뭘 알 것 같지? 한서라는 이름도 들어본 적이 책명을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없거든요. 그리고 저도 한서에 대해서는 사마천 사기는 알았지만 한서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18세기 소풍문을 썼던 작가 이덕무가 그 너무 겨울날 추워가지고 가진 게 없어. 이불도 두껍질 않아. 그래서 한서로 병풍 삼고 논어로 이불 삼고 이런 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지식인은 나 한서를 읽었는데 몸도 덮었구나. 이 정도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또 그때 왔던 분들하고 어떻게 읽기 시작을 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기대를 완전히 저버린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말씀드려야 되는 게 저희가 아무 기대치가 없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읽지? 그리고 정말 역사책을 안 읽었던 분이 역사책이 어렵진 않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어렵지 않은데 어렵게 느껴지는 건 너무 인물이 많이 나오고 지명이 너무 많이 나오고 그 시대를 제보한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데 한서를
읽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그런 기후가 싹 지워졌어요. 너무 재밌어요. 막 살아있어요. 그리고 너무 옛날 이야기 같은데 지금 바로 내 옆에서 일어나는 일 같고, 그리고 사마천 사기 인물들은 굉장히 불세출의 영웅인 거,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처럼 저는 사실 느껴지는, 물론 드라마틱한 그 재미가 너무 좋아서 빠져들기도 하지만 그런 어떤 똑같은 이야기인데 거리감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한서는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조건에서 내가 마음을 이렇게 쓸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10권을 읽는데 10권마다 색달랐어요. 4권마다. 4권마다 다른 사건, 다른 인물, 다른 이야기가 막 펼쳐지니까 저희가 신이 났어요. 세 사람이 다. 그래가지고 말도 엄청 많이 했죠, 우리. 그래서 서로 막 엄청 많은 말을 하면서 그 인물마다 감정이입이 되고, 내 마음하고 똑같네. 그래서 저는 그 역사는 발전한다는 건 절대 안 믿습니다. 그냥 변주된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좀 다른 모습의 다른 마음을 쓰는 거지, 비슷하게 마음의 행로가 비슷하구나, 이런 걸 주는 책이 한서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끝나고 나서 제가 좀 아쉬웠어요. 이거 너무 재밌는데 사람들이 한서라는 이름도 몰라. 그래서 이제 제안해서 우리 이걸 그냥 책을 연재를 하자. 그래서 제안해서 연재해서 세 사람이 이렇게 모이게 돼가지고 저희가 2주, 3주 한 번? 네네. 3주에 한 번씩 그 서로 원고를 쓰게 됐죠. 그래서 저희 그 MVQ에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너무 재미있으니까 그 글이 그래도 잘 나오더라고요. 잘 나와서, 근데 이제 물론 그 과정에 진통은 분명히 있어요. 전체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각자의 글이 제 시간에 나와야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또 조율이 돼야 하고,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지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적도 많이 하고, 제 글도 이제 그 여러 관점을 가지고 다시 조망하면서 이렇게 글을 고치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재미있었기 때문에 그때 연재 기간이 1년 3개월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1년 3개월 동안 셋이 돌아가면서 요 책을, 그러니까 글을 쓴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책이 나왔을 때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또 재밌게 읽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서도 재밌었지만 그걸 저희가 쓰면서 굉장히 재밌었던 그 기분이 그대로 책에 담겼기 때문에 저는 좀 흡족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서를 알리는 전령사가 되고 싶다. 우리가 한서를 모르는데 그건 전령사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전령사가 되겠다고 했는데 책이 많이 팔리진 않았습니다. 저희 역사는 이 정도로 하고, 장금세. 네, 제가 한서를 왜 읽자고 했는지 얘기를 잠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뭐 진짜 이렇게 공부를 원래 했던 사람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직장 다니다가 아파가지고 이제 연구실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동의보감이랑 이제 그 운명을 탐구하는 명리를 공부하면서 진짜 내가 뭔가 우주와 자연의 어떤 그 프레임으로 나를 보게 될 때 굉장히 자유랑 해방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중국의 자연 철학이라는 것이 너무 멋있고 이제 그 공부를 정말 제대로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회남자라는 원문 강독 강의를 온 선생님한테 듣게 됐어요. 그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이게 이제 내가 배웠던 동의보감과 명리의 그런 모든 게 거기에 집약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텍스트를 이제 뭔가 이렇게 연구를 해야겠다, 좀 나의 텍스트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그 책이 한나라에서 이제 쓰여진 책이어서 한나라 역사를 이제 알아야겠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나라 역사를 알아야겠다고 선생님한테 이제 쫓아가서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번역이 안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또 바로 서치를 했더니 얼마 전에 바로 번역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운명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몸과 우주라는 이 세미나 이름으로 이제 세미나를 열었고 10분 정도 오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리고 그걸 이제 끝까지 다 이제 읽어갔고, 근데 읽으면서 너무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제가 역사가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이 들고, 맨날 뭐 치적 아니면은 뭐 연도 외우고 뭐 이런 게 역사였고 암기 과목이었잖아요. 근데 역사는 저는 1도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근데 이제 이거를 읽는데 그 이야기인 거고, 그 다음에 너무 그 접근하는 방식이 너무 재밌고, 그리고 인물도 우리는 막 선하고 악하고 여기에 이제 막 영웅이나 아니면 이런 방식으로 막 다가가는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이제 하는 것들이 너무 재미가 있었어요. 맨날 끝나면 아마 밥 먹으면서도 얘기하고 셋이 맨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이 진짜 계속 얘기가 되니까 쓰고 싶다는 마음이 이렇게 이제 들었던 것 같아요. 역사서를 이제 만난다는 게 감이 안 잡히니까 그 전체 이제 그림을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 많이 배웠어요, 선생님한테. 아, 이게 이렇게 역사를 만나야 되고 어떻게 그려야 되고. 근데 처음에 못 알아들어가지고 진짜 선생님 카페에서 저는 기억이 나. 엄청 얘기해 주셔가지고 이 한서를 매개로 얘기하는 그 과정이 너무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런 게 공부하는 거구나. 이런 게 글을 쓰는 거구나. 그리고 이 책 자체가 어느 파트가 더 좋고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면서 그냥 했어요. 그리고 쓰다 보면 이 부분은 조금 더 내가 더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아. 이러면 이제 그 사람이 쓰고, 또 아니면 뭐 더 시간이 뭐가 안 돼 그러면 이제 누가 하고 하면서 정말 거의 아마 뭐 빼는 사람 없이 이렇게 잘 돌아가서 진짜 1년 3개월 만에 이게 이제 진짜 글이 됐고, 그리고 이제 책까지 이제 사실 또 선생님 주도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책까지 나오게 됐는데, 하여튼 저는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 정말 공부하는 게 뭐다, 그리고 책 쓴다는 게 뭐다, 이런 걸 좀 온몸으로, 그리고 동양에 이제 좀 더 이제 제가 배운 그 말단의 그 명리와 그 동의보감을 좀 더 근원적으로 다가가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임상에 적용됐을 때 이런 방식으로 이제 뭔가 얘기가 될 수 있고, 그럼 그게 우리 삶에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좀 줬던 책이어서 하여튼 너무 재밌게 공부를 했던 책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마 이 책을 쓰면서 최대 수혜자는 아마 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면 저는 사실은 그 연구실에 제가 올해로 온 지 10년째 되는 해인데요. 그 이전 10년은 뭐를 했냐면 자기 개발을 아주 열심히 해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보냈던 10년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10년을 보내다가 자기 개발 강의도 많이 듣고 한 자기 개발서도 한 500권 정도 이제 읽다 보니까 뭐 더 새로운 게 없었던 거예요. 이제 그러던 찰나에 이 감리당에서 이제 그 개설했던 당시에 그 명리학 수업을 듣게 됐는데, 뭐 어쨌든 그냥 명리학 수업을 들으면서는 이제까지 내가 왜 이런 마음을 내면서 살아왔고 내가 왜 이런 문제들에선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구나를 너무 명쾌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재밌게 수업을 듣고 이 맨 마지막 시간에 이제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용신을 배우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 다른 어떤 그 강사분의 말씀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내 일간에 맞는 용신이 뭔가 이제 이것만 뒤에서 이제 찾아본 거죠. 그랬더니 그때는 참 무지했죠. 이제 그 용신이 뭐였냐면 공동체에 들어와서 함께 공부하기가 용신이었던 거예요. 이미 5주차에 그 이제 명리학이 완전히 이제 그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의심하지 않고 이제 이제 감리당에 접속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됐어요. 다른 일간들의 용신도 다 함께 모여서 공부한다는 걸. 네. 나중에 알게 된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감리당에 접속을 하게 됐는데, 일단은 뭐라든 가장 빠른 클래스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방송 8대가 읽기가 월요일 2시에 있었던 거예요. 아마 그때 그 선생님들이 제일 깜짝 놀라셨대요. 왜냐면 월요일 2시에 사실 인기 없는 시간대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34살 정도 먹은 애가 이제 서류 가방 들고 앉아갖고 이거를 이제 공부를 이제 그렇게 해서 4년을 같이 했던 거죠. 오늘 계속 운명이라는 이야기가 이 책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정말 저에게는 놀라운 운명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여기 와서 책을 쓰게 되리라고는 전혀 상상을 하지 못했던 게 왜냐면 이 책도 사실은 쓰려고 했었던 게 아니었어요. 저에게는 이 책을 다 읽고 이제 지산 씨께서 우리 책을 너무 재밌게 읽었으니까 글 한 번 써야 되지 않겠니? 저는 또 너무 순진했죠. 저는 정말 글을 한 번만 쓰면 되는 줄 알고 시작했던 거예요. 네. 한서와 반시 가문이라고 하는 그 글을 이제 몇 달에 걸쳐서
피드백을 받고 수정을 해서 저는 이제 그 한 편만 쓰면 저의 역할은 끝난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게 2018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한 1년 2, 3개월 동안 연재가 됐던 거였거든요. 한 번 잘못 알아들었던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글쓰기를 하게 됐는데 이건 사실은 그 과정 때문에 공부가 더 재미있어졌어요. 그러니까 글쓰기라고 하는 게 이런 거고 특히 저희가 여태까지 읽었던 그 당송 8대가든 다 문장가들이었거든요. 근데 문장가들이 글쓰기를 한다는 게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런 것들을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었죠. 왜냐하면 저는 그 제 자기 개발을 하면서 저도 이제 꽤 많은 글들을 이제 블로그에 연재를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런 글들은 전부 돈이 되는 글들. 누군가를 유혹하고 어떤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움직여서 지갑을 열게 하는 글들. 그런 글들에 굉장히 심취해 있어서 돈이 되지 않는 글들이 과연 의미가 있나 늘 이런 생각만 하고 왔었는데 이제 여기서 선생님들하고 이제 당송 8대가 문초의 어떤 글들을 읽고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을 내서 내가 역사를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굉장히 일상적인 마음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실제로 내고 있고 성현의 이 마음을 하늘과 땅에 가득 채우는 게 자신의 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냥 그 길을 밀고 나갔다는 것에 사실은 너무 감동을 받았던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서를 읽는 과정이 사실은 이제 제가 자기 개발하고 완전히 이제 선을 긋는 이제 그 자리를 떠나는 계기를 만들어 줬는데 그 가장 좀 인상 깊었던 문장이 전 지금도 그 문장을 좀 마음에 새기고 있거든요. 그 문장이 뭐냐면 덕을 쌓지 않고 쌓은 분은 위험하다. 제가 여태까지 어떤 돈을 벌었던 방식에는 덕이 하나도 없었구나. 그냥 어떤 방식으로든 사람들의 그냥 마음을 열고 내 지갑을 채우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늘 돈과 관계를 맺어왔는데 한서에도 굉장히 많은 이제 돈과 얽힌 재물에 얽힌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핵심은 그 재물에 덕이 담겨 있느냐 없느냐. 그걸 통해서 자기가 위험해지기도 하고 또 그 위험에서 극복해 나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그 1권에서 만났던 내용이었거든요. 이거는 한서는 그게 단순히 역사책이 아니라 이건 지금 우리 현대인들에게 어떤 그 자본이라든가 이런 욕망에 지배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이야기들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10권을 정말 재밌게 정말 쉬지 않고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연구실에 와서 이제 올해로 10년째인데 사실은 거의 한 7년 동안 이 두 분 선생님하고 같이 세미나를 그냥 했어요. 그러니까 한서를 왜 읽어요가 아니라 한서 읽자.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공부를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적어도 이 사람들하고 하는 공부는 제가 밖에서 했던 공부하고 너무 다르게 좀 재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텍스트를 독해하는 법, 또 글을 쓰는 법, 이런 것들을 옆에서 보고 배우면서 나도 저런 좀 마음을 내면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래서 그 마음이 좀 모아져서 이 글을 이렇게 함께 마감 날짜를 놓치지 않고 연재했던 그런 어떤 힘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세 분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한서라는 책으로 인해서 세 분의 인연이 이제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 책 제목이 되게 좀 독특한 편이에요. 발견 한서라는 역사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한서라는 책은 분명히 유명하진 않지만 이미 널리 오래전부터 잘 알려진 책인데 굳이 왜 다시 한번 발견 한서라는 그런 제목을 붙이게 되셨나요? 왜냐하면 한서를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예 모르거든요. 한서가 어떤 책이야? 한나라 역사책, 한나라는 언제야? 우리가 다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낯설어요. 그리고 또 한서라는 책을 안다고 하지만 그건 이름만 들어본, 그러니까 책명만 아는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세미나를 하면서 이 내용 하나하나를 이제 우리가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다 발견이었던 거예요. 이걸 제가 이 한서를 읽으면서 느꼈던 그 느낌이 그대로 발견이라는 말에 포함이 되거든요. 이 인물은 또 이런 거였어? 이 시대는 또 이런 거였어? 그리고 사람들은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구나. 저희가 셋이 사실 만난 게 운명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잘해서도 아니고 장금이만 잘해서도 아니고 보선생만 잘해서도 아니고 책만 좋아서도 아니고 근데 거기에 뭔가 모르는 우리의 뭔가 여러 인연 조건들이 확 모여가지고 한서를 읽게 되고 그 다음에 한서라는 책을 또 쓰고자 하는 마음의 파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세미나가 재미없었으면 우리는 한서를 아마
다시 보지 않았겠죠. 근데 그때 얘기를 나누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그러니까 책을 넘어갈 때마다 그러니까 그 주에 얘기하고 나면 그 다음 책이 더 재밌어져요. 그 다음 건이. 그리고 또 얘기하고 오면 너무 또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간 것 같아요. 이 책만 막 재밌었던 게 아니라 어떤 책은 똑같아도 또 재미가 없게 읽히고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같이 모여서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더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서의 다른 면이 자꾸 보이면서 이건 발견이다. 그건 제가 그냥 한서라는 책을 읽으면서 계속 느꼈던 게 그 발견이라는 그 단어가 계속 몇몇 돌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말에 붙일 게 없다.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도 한서는 발견이다. 워낙 멀어져서 정말 박물관에 저기 그 창고에 있었던 책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어느 누군가가 이렇게 탁 보고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데 나한테 내 삶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새롭게 만났구나 라는 의미에서 발견 한서라는 역사책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근데 자화자찬인데 잘 단 것 같습니다. 지단 씨께서 한서라는 책을 읽으시면서 마치 그 옛날 이야기인데 읽으시면서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가장 애착이 가는 캐릭터가 있다든지 워낙에 인물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재미있었던 파트는 어디가 있으셨나요? 저는 부제가 되게 재미있었어요. 저희가 이 책을 이제 쓸 때 이제 전체 구성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어떤 흐름으로 이제 흘러간다고 이제 봤거든요. 부제는 이제 여름의 그 파트를 담당하는 왕이었어요. 중흥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발전하는 시기, 막 꽃피고 이제 이런 시기. 여름에 그 뭔가 확장하는 어떤 시기에 확장하는 시기에 맞는 능력을 갖춘 황제가 사실 이제 있어줘야 그 여름을 열 거 아니에요. 뭔가 여름이 됐는데 그런 어떤 능력이 없는 이제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중흥기를 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능력이 있다고 해도 어떤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또 중흥기를 맞을 수도 없겠죠. 능력이 있는 데가 환경이 겨울이야. 그럼 뭐가 펼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시기에 이제 무제가 등장을 했고 그때 또 놀랍게도 또 인재들도 엄청 많이 등장을 해요. 우리는 이제 역사책 읽으면 무제의 어떤 치적이나 업적들을 보면서 얘가 너무 뭘 잘했고 업적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데 조건들을 계속 얘기해 주는 거죠. 뭐 인재들이 이렇게 많이 이제 등장하고 능력도 엄청 있고 그리고 확장을 막 크게 하니까 그러니까 밖으로 뭔가 팽창할 때는 안을 굉장히 치밀하게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난 사람인 거예요. 굉장히 팽창하는 타이밍에 그걸 알아차린 거기도 한 거지. 이게 내 능력이 아니구나. 이 모든 게 이제 인재들이 받쳐줬고 이 상황들이 다 받쳐줬고 그리고 그렇게 정점에 올라갔을 때 진짜 사람들 못 믿어요. 되게 의심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까지 죽이는 상황까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결정적인 상황에 이제 귀인들이 어쨌든 나타나고 그걸 듣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드라마틱한 상황들이 이게 한나라를 지금 이제 여름에서 끝나게 하지 않고 이제 가을로 가게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아주 만들어주고 있구나. 역사라는 것이 어떤 뭔가 이렇게 대단한 왕이 자기의 막 그 능력으로 뭘 하는 게 아니고 이 환경과 이제 이 모든 것들이 같이 이제 맞물려 가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어떤 주체가 없잖아요. 여기는 주체가 없고 그리고 누군가 딱 등장한다는 어떤 흐름을 어떤 치고 들어가면서 뭔가 팽창의 흐름을 이제 딱 그 수렴의 멈춤의 흐름으로 확 바꿔버리는 그런 식의 어떤 흐름들이 계속 출렁출렁하는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게 좀 되게 재미가 있었고 어쨌든 저는 무제가 이제 그렇게 대단한 어떤 위치에 올라갔을 때 그 외로움 그 다음에 그 이제 위태로움 하지만 거기서 진짜 할 수 있는 건 귀를 열고 듣고 이제 경청하는 힘이고 그럴 때 정말 어떤 믿을 수 있는 어떤 친구를 만들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다 아부하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정점에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한계에 부딪힐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무제가 굉장히 좀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무제 시대에 이제 무제 시대가 외연을 엄청 확장하는 시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중국 외부에 있는 그 흉노하고 이제 맞붙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제 뭐 그 얘기들은 이 책에 자세히 쓰여 있으니까 꼭 일독을 해주길 바라고요. 사실은 이 흉노하고 이 대적하는 일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이제 무제가 조금 마음을 냈던 일이 흉노하고 그 외부에서 경계를 막 그 맺고 있는 이 서역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근데 이 서역이 이제 요즘식으로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실크로드죠. 그러니까 저 실크로드를 좀 가지고 와야 우리가 흉노와의 어떤 그 대결에서 좀 우위를 점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서역을 나가서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이제 서역 원정대를 꾸리거든요. 그런데 이 한나라에서는 저 서역으로 나가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제 그 꾸리는 것부터 애를 먹었지.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그 유명한 장건이라고 하는 이 장군이거든요. 근데 이 장건의 이 삶이 굉장히 조금 기구하면서도 재밌고, 그 어떤 식으로 재밌냐면 그 이제 서역 원정대를 꾸려서 장건이 이제 그 출발을 합니다. 근데 출발을 하는데 이제 월지국하고 동맹을 맺으러 가거든요. 이 월지국이 이제 흉노하고 좀 많이 안 좋으니까 얘를 잘 해갖고 동맹을 맺으러 가야지 했는데 출발하자마자 그 흉노 포로가 돼요. 포로가 된지 그 포로로 얼마나 그 포로 그 생활을 하냐면 10년을 해요. 10년. 네. 근데 장건이 재밌는 게 우리는 일단 포로가 되면은 굉장히 수치스러울 거 아닙니까? 그 막 분노가 치밀고 내가 그래도 한나라에서는 이거였는데 내가 여기서 지금 이런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니. 근데 장건은 그게 아니었어요. 장건은 흉노 여인하고 결혼도 해서 애도 낳고 굉장히 10년을 또 잘 보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그 흉노의 어떤 내부 반란이 일어나서 그 틈을 이용해서 이제 그 탈출을 하거든요. 이제 그 가족을 두고 탈출을 하죠. 탈출을 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무제의 어떤 뜻, 무제가 내준 자신에게 준 임무, 이거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탈출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놀라운 거는 바로 그 10년이라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하나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오게 되는 그 시간 감각이 현대인들의 어떤 이 그 성과라든가 이걸 한번 고민해 보세요. 우리는 성과가 금방금방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장건은 10년 동안 그 뜻을 잊지 않고 계속 이제 그 틈을 엿보는 거죠. 근데 이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이제 월지국이 또 흉노하고 잘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나라하고 동맹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장건이 빈손으로 이제 귀국을 하는데 귀국하다가 다시 흉노에게 붙잡혀서 또 포로가 되는 거죠. 그 다시 이제 1년 한 반을 또 포로 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도합 13년 만에 한나라로 돌아오는데, 한나라로 돌아와서 이제 이게 아까 이제 무제의 좀 재능인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이 책에 보면은 무제는 자신이 내준 그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는 장수들은 그 뭐 예외 없이 그냥 다 사형이거든요. 아무리 이 사람이 용맹하게 싸웠어도 상관이 없어, 지면. 근데 그런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장건도 이제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으니까 장건 스스로도 알고 있는 거야. 죽겠구나. 그런데 이제 장건이 이제 여기서 약간 아라비안 나이트 같은 이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이제 죽기 직전에 그 이제 무제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흉노 이제 그 서역에 가서 좀 보고 들은 거 좀 한번 얘기 좀 해보라고. 근데 그 이야기를 천일야화처럼 너무 재밌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제가 그게 너무 재밌어갖고 얘를 살려줘요. 그래서 이제 뭐가 궁금할 때마다 얘를 불러다가 서역 얘기를 옆에다 두고 들어.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쇼생크 탈출보다 이런 더 기막힌 그 삶의 반전이 있는 캐릭터가 여기에 또 있을까? 그래서 발견이라고 하는 이 제목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떤 이런 캐릭터가 사실은 서역을 개척했다고 하는 이런 그 위협이라든가 이런 것 업적만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업적도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정말 우연히 얻어진 어떤 그 결과물에도 불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다시 읽다 보니까 장건의 삶이 너무 재미있고 선생님들하고 한번 공유하면 좋겠다 싶어서 장건 이야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한설의 저자 방고가 그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역사도 운명이다. 또 가장 궁금해했던 건 부자도 운명이다. 가난한 자도 운명이다. 저는 이제 거기에 되게 반발심이 이제 들었던 거예요. 그 방고가 말하는 운명이라는 게 제가 느끼는 그런 운명이란 거하고 어떻게 다른 차이점이 있는 걸까요? 제가 한서를 읽으면서 조금 놀라웠던 건 뭐였냐면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이 매해 돌아오는 봄, 여름, 가을을 우리가 겪는데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겪을 때는 생로병사로 이 봄, 여름, 가을을 겪잖아요. 근데
근데 제가 역사책을 읽으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흐름이다.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났더니 어쩜 이렇게 뚜렷하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것을 겪지? 그러니까 이게 그 한 인간만 겪는 것도 아니고 우주의 어떤 질서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는 것도 아니고 국가도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쇠멸을 하는구나. 이걸 너무나 놀랍게도 너무 뚜렷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유방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그 창업의 기운으로 시작이 되고 무제라는 굉장히 팽창하고 성장하는 기운이 있고 그러면서 기울어져서 뭔가 변혁을 해야 되는 가을의 기운으로 그 선제라는 한 왕이 운명적으로 그 왕이 돼가지고 굉장히 또 탁월한 정치를 펼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외척들이 막 바로하면서 결국 왕망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 나라가 망해요. 그런데 이 과정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 변화 과정을 그대로 겪고 있었고 거기서 계속해서 그 반고라는 이 작가가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성장은 곧 쇠멸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성장하는 건 무궁한 성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장하는 그 순간 쇠락의 시작이다. 우리가 최고점에 도달할 때 내려가야 되는 것처럼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관점에서 왕이 되고 싶다고 왕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난세의 불세출이 영웅이 되고 싶다고 해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영웅이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영웅이 될 수 없을 때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면 부자가 된다고 하는데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해가지고 부자가 된 것 같지만 어떻게 또 쫄딱 망해요. 그래서 그게 내가 이룬 부를 그냥 계속 갖고 가고 싶어라고 해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난 가난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어서 하는데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런 어떤 운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것이 더 좋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운명이어가지고 흘러가는 대로 그냥 도가 아니라 이 성장의 그 창업의 이 기운은 어떻게 만들어지지? 이 성장의 기운은 또 성장의 기운들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성장의 기운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지? 가을은 어떻게 살았지? 겨울은 어떻게 살았지? 그때마다 어떤 것을 겪었는가 하는 것, 그 변화 과정을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만으로 그 겪어온 시간들을 저는 이렇게 우리가 읽는 것만으로도 좀 삶의 지혜가 좀 저는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우리가 의도해서 뭐가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운명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운명이라는 말을 쓰는 건 내 의지나 노력을 아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내 의지와 노력이 있지만 그것이 어떤 일을 이렇게 일으킬 때는 무수한 인연 조건들이 모여서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마음을 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왕이 되려고 생각 안 했는데 뭐가 조건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져서 왕이 돼요. 그리고 그런 조건들이 만들어져서 뜻하지 않게 그 한나라라는 건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한나라를 건국한 유방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혼자서 너무 훌륭하고 마음을 다잡았기 때문에 한나라, 천하를 통일한 한나라를 세운 것은 아니라는 걸 너무 뚜렷하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 반고는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유방이 나온 게 난세에 칼 빼들고 갑자기 나타나서 좋은 힘이 세잖아요. 힘센 그걸로 다 평정을 해서 천하를 통일한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 이건 이 사람 혼자 이루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어떤 그 시대의 어떤 그 조건 그리고 그때 모인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 에너지 이것들이 다 모였을 때 그 한나라가 창업을 하고 다른 왕이 생겨나고 이런 거다. 근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적장자가 이렇게 그 왕이 되잖아요. 보통 큰 아들이 왕이 돼서 이렇게 후계자 지명을 받아서 왕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한서를 읽으면 첫째 아들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아들이 왕이 돼요. 되게도 희한하게. 그래서 뭐 이게 예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 이 사람이 그냥 살아가는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마다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가 그런 기회가 왔을 때 혹은 그런 때가 왔을 때 그런 사람을 모으게 하고 자기가 또 그런 일을 실현하게 하는 것. 이게 역사구나. 그게 바로 변하고 우리가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구나라고 해서 우리는 한나라 그러면 뭘 기억하냐면 한나라 무제만 기억해. 보통.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알아주면 유방, 한고조, 건국했으니까. 그러니까 뭘 세웠어. 그리고 뭘 굉장히 그 나라를 막 넓혔어.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서라는 책은 그런 거에 사실은 그런 걸 얘기하지만 거기에 주목하지 않아요. 가장 성장했을 때 내려올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 그런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어떻게 사람들이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니까 사실은 이게 그 한 진짜 자연과 천지자연과 그 인간이 연결되는 거고 이 인간이 또 나라를 만들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나라하고 또 국가하고의 어떤 운명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운명이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이건 다 운명이야. 그래서 그걸 천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내가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때의 조건들. 그래서 인과가 분명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데는 하나의 원인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걸 읽으면 저는 그냥 불교에서 우리가 연기 조건 얘기하죠. 연기 얘기하는데 아 진짜 연기구나. 그래서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는 이 수많은 원인들이 이런 사건들을 만들어낸 거구나 하는 것을 너무 잘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 때문에 되게 좀 감동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 책들을 읽다 보면. 그래서 제가 운명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뭘 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변화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하고자 하는 착한 일을 할 뿐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런 청정한 마음을 내서 그 순간순간을 살아내는 일뿐. 그 나머지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 그거는 그냥 겪는 일이다. 그 겪음을 어떻게 겪을 것인가 하는 걸 되게 잘 보여주는 책, 역사책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그 사계절로 보는 한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단대사라서 그런지 그 생로병사의 이 파노라마 있잖아요. 이걸 너무 잘 보여줘요. 이렇게 딱 떨어지게 보여주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보여주지? 그것도 저는 또 자화자찬 저를 기특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걸 봤지? 우리가 그랬습니다. 방금 또 유방 얘기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유방이 사실은 그렇게 막 대인배라든지 훌륭한 인품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나 신하들이 하는 말을 굉장히 귀담아 듣고 신하들이 또 되게 거침없이 유방한테 좀 직설적으로 많은 말들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직언을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와 또 유방은 어떤 마음이었길래 그렇게 왕이면서도 다 받아들이고 열린 관계가 되었을까요? 유방이 어떻게 그러면은 천하를 통일하겠다, 천하를 다스려보겠다라고 들고 일어섰을까? 그 시작이 이제 중요한데 사실 앞에 진나라가 없었으면 한나라가 이렇게 서지 못했어요. 근데 진나라 진시황이 열심히 그 정말 부국강병 해가지고 천하 통일을 했잖아요. 근데 몇 년 만에 망한 줄 아세요? 15년 만에 망했어요. 그렇게 긴 시간 싸움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진시황이 큰 포부를 갖고 진짜 자기 시황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름 지어놓고서 진시황 2세 때 완전히 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가 굉장한 법질서로 사람들을 엄청 쪼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법 때문에 사람들이 막 괴로워하고 있었거든요. 15년 만에 정치는 엉망진창. 그럴 때 우연하게 이것도 누가 그 반란을 계획해가지고 아주 차근히 준비해서 진나라가 망한 게 아니고요. 수자리를 가려고 모인 농민들이 이제 모여 있었는데 이 농민들이 모였는데 어양이라는 곳으로 수자리를 가는데 시간 맞춰 가야 돼요. 근데 어느 가는 그 중간 기지에서 비가 너무 많이 온 거예요.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 맞추기가 힘들어. 근데 시간을 안 맞춰서 가면 도착해도 참수형이에요. 안 가도 참수형.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그 막다른 골목에서 여기 이제 그 수자리 팀을 맡고 있었던 사람을 중장이라고 하거든요. 일종 대장이에요, 이끄는. 그 지스승이 아니 가도 죽고 안 가도 죽는다면 빽소리는 하고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내가 대장부인데 이런 막다른 골목에서 들고 일어섰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뭔가 자기 존재에 대해서 깨달은 거예요. 이 그 계급에 대해서 깨닫는 그 순간이에요. 자, 왕우장상의 시가 따로 있나? 이 말을 한 사람이 바로 진승입니다.
그래서 들고 일어섰는데 이 기세에 어떻게 됐을까요? 진나라가 폭삭.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난립하니까 여기저기서 그런 욕망을 갖고 불러 일으켜진 거잖아요. 왕후장관이 따로 있어? 나도.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들고 일어섰어요. 그러니까 사실 유방은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는 한량이에요. 술집에 맨날 가. 근데 이 유방의 특징은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만 가면 사람이 모여. 술집에도 유방만 가면 딱 몰려들어. 사람들이 그래서 그 술집에서 얘를 왜 계속 봉자로 줘. 유방만 가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을 끄는 힘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죠 영웅으로 뭘 되게 갖춘 것 같은데 전혀 갖춘 게 없었어요. 근데 그 대신 초나라의 장군 출신 집안에 여러분 알잖아요 항우. 아주 집안 좋고 그 다음에 진짜 전략 전술이 굉장히 뛰어난 항우라는 이 24살의 힘 있는 이 사람이 그 통일을 할 것 같았는데 얘는 우리 공부를 하는 현장에 와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공부를 싫어해. 이 항우는 이렇게 글을 읽으라고 하면 글만 떼면 되죠 그래. 그래 검수를 가르치잖아. 그러면 저는 한 사람을 상대하는 건 시시해서 못합니다. 하다가 중도. 네, 그냥 배우는 걸 너무나 싫어한다는 건 뭘까요? 남의 말을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남의 의견을 경청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나 잘 갖췄기 때문에 집안도 좋고 힘도 좋고 싸움의 기술도 엄청 뛰어나서 항우가 사실은 백전백승이에요. 항우가 이끄는 그 군대는 백전백승이니까 자만심으로 꽉 차 있었죠. 그 굉장히 겉으로는 사람이 다정하고 그랬대요. 항우가. 그런데 사람들 다른 사람의 공을 인정할 줄 몰라.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들어. 내가 완벽하니까. 그래서 사실 항우는 진 거예요. 근데 유방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 유방은 그래도 사람들의 말을 들어.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이 유방이 추대된 이유는 소아라는 매우 뛰어난 관리가 있었어요. 근데 원래 이 유방하고 좀 친하게 지냈거든요. 근데 소아는 자기가 들고 일어나서 실패하면 가족들이 있는데 그러면 가족들한테 피해를 줄까봐 자기는 못 나서. 근데 유방은 그런 게 없어. 가족도 생각 안 해. 그래서 유방 너가 대장해 이러면서 모자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들한테는 뭐가 있어요? 진나라는 15년 만에 망했다. 어떻게 망했는가? 이 교훈이 너무나 뼈에 새겨져서 이렇게는 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진짜 내가 왕이 되고 싶어. 뭔가 뛰어난 인물로 나라를 다스리고 싶어라는 마음을 개인적으로 낸 거지만 천하가 안정되는 걸 다 바란 거예요. 이렇게 금방 망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이 모인 사람들, 유방한테 모인 사람들은 쟤는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 뜻을 유방한테 전하면 그 뜻이 이렇게 세워질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천하의 인재들이 다 유방에게 모인 거예요. 그래서 유방은 기질이 어디 가겠어요? 그래서 진나라의 그 함양의 궁궐을 그 함락했을 때도 거기 막 보물이 엄청나잖아요. 예쁜 여자 너무 많잖아요. 어떻을까요? 눈이 뒤집혀. 그래가지고 거기 머물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던 다른 신하들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물러나셔서 천하의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당신이 천하를 통일할 수 있습니다였어요. 근데 이런 말들을 통일하고 나서도 계속 들어. 게을러지잖아 사람이. 이제 통일했는데 그래서 자기 그 후궁을 첩을 이렇게 끼고 놀면 그거 보다가 막 놀래가지고 나와서 유방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군주께서는 걸주이신 것 같아요. 이게 세상에 제일 포악한 군주가 걸과 주거든요. 다 당신은 걸주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친구가 읽었는데 주창이라는 말더듬이가 있었어요. 맨날 말을 더듬어 그 사람. 근데 직원을 아끼지 않아. 그래서 그 군주께서는 그러시면 안 되옵니다 하면서 끝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 건국을 했는데 그 다음에 수성을 해야 돼. 이걸 지켜내야 되잖아요. 지켜내야 되는 걸 진나라를 교훈 삼아서 이걸 지켜내야 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 신하들이지만 이들은 다 자기가 뭐예요? 이 한 나라를 세운 주역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은 다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천하를 안정시켜야 되는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을 아끼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모아져서 한나라가 섰다는 것을 유방은 알기 때문에 무지 실수를 많이 해요. 진짜 말씀드렸죠.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근데 그걸 지적하면 수치스러워요. 매우 부끄러워해서 고쳐요. 정말 그랬어요. 통일을 해도 작은 반란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들어 유방이. 이제 전쟁 못 하겠어. 그러면 얘네들이 들어가서 또 한마디씩 해. 벌써 그러시면 됩니까? 해서 아픈 몸을 이끌고 또 나가요. 전장으로. 그렇게 부추겨서. 그러니까 이건 왕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동지관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한나라가 아주 좀 안정되게 수성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안착하면서 그 이후에 나온 사람들이 또 정치를 매우 잘했다는 거예요. 그게 유방이 그러니까 길을 열어야 배우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서슴없이 직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은 안 그러잖아요. 직원을 해야 하면 들어줄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이 유방도 얘네들이 나를 망치기 위해서 혹은 뭐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해치기 위해서 그러는 건 아니야라는 믿음. 이 신뢰가 이 상호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바로 고치고 바로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한나라 초기가 갖고 있는 엄청난 활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장은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주 재밌게 구성됐으니까 이건 뭐예요? 진나라가 없었으면 한나라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그렇게 누를 수 있었던 것도 진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진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방과 그 여러 인재들이 함께 마음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게 자기 의도로 되는 건가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 이건 운명이다 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너무 되게 재밌었어요. 유방하고 그 부하 직원들이 그 서로의 직원을 하고 유방도 듣고, 근데 그게 서로 직원하는 사람도 이걸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경청해줄 것 같다.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믿음이 어떻게 해서 생길 수 있었을까?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진나라가 너무 이제 15년 만에 망했으니까 그 너무 이제 그 어떤 상처로 인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역사적인 어떤 상처였나? 아니면 그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그런 믿음이 과연 생길 수 있었을까? 지금 너무 궁금해졌어요. 그 유방은 그 항우만큼 병력이 있지도 않았고 그리고 뭐 항우는 배우는 걸 싫어했지만 그래도 또 유방보다는 조금 더 배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뭐 군대도 좀 더 많았고 그랬는데 자기는 가진 게 없거든요. 가진 게 없는데 주변에서 추대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얼떨결에 대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나간 거야. 그렇게 나갔는데 또 승리도 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잘나서 되지 않았다는 걸 너무 절실하게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대장을 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 항우하고 붙어서 이길 수도 없어요. 이게 자기 현실로 다가올 때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승리를 하니까. 사람들이 또 진심 어린 진짜 이겨야 되니까 그 이길 수 있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계속 조언을 해요. 그러니까 유방은 원래 왕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그냥 왕으로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왕의 자질이 원래 있었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걔가 아무리 한령이었어도 뭔 갖춘 게 있겠지. 그러니까 술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는 거 갖춘 건 그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래서 실수도 되게 많이 하는데 그 실수를 할 때마다 근데 또 이들이 눈을 감지는 않아. 왜냐하면 내 목숨이 걸렸잖아. 그리고 우리의 목숨이 걸려 있고 우리가 이 천하를 진짜 이 패권을 잡아서 어떻게든 이 나라를 안정시켜야 되겠는데 천하를. 그런데 이런 식의 그 왕 노릇을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 말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실 유방은 건국하고 나서까지 계속 왕으로 다듬어졌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굉장히 멋지고 다 알고 이런 게 아니에요. 계속 여러 사람들이 조언할 때 그걸 다 들어요. 처음에는 화를 내. 물론 화를 내죠. 그죠? 듣기 싫죠. 그러다가 자기가 또 생각하면 저 말이 맞네.
그러니까 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래서 건국해서 싸워서 나라를 세울 때와 그 건국 이후에 나라를 지켜내야 될 때 내가 옛날에 그 무식한 그 전장의 어떤 그런 기운으로는 절대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 얘네들이 다 예의가 없었대요. 그 유방의 무리들이. 그래서 유학자가 그걸 알려준 거야. 이제 나라를 세웠으니 예의를 갖추어 가라. 사람에 대한 예의도 갖추고 그 군신 간의 예의도 갖춰야 된다. 이럴 때 또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또 그걸 열심히 또 바치잖아요. 방법에 대해서 또 받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써가지고 그걸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제가 세워지면 내가 거기 편승하지 이게 아니에요. 나는 거기에 주역이에요. 주인이에요. 그런 주인의식이 없다면 이게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공부가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공부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시켜서 해. 읽으라니까 읽어. 이것 때문입니다. 그 몸과 우주의 관점으로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기도 하고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시대로 보면은 우리는 그 어떤 걸 볼 수 있을까도 또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 뭐 베이비 부머 586들이 정말 잘 살기 위해서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엄청 열심히 무언가를 꾸려왔고 거의 봄에 해당하는 그 한 유방처럼. 근데 왜 그들의 이제 자녀들인 우리 세대들은 이 여름에 그걸로 넘어가지를 못했나? 아니면 이미 여름이 지나고 겨울이 왔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제가 엊그저께 그 우연히 르완다 독재자 관련 얘기를 봤는데 한 명의 그 대통령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중진국으로 가던 나라가 기대 수명이 60세에서 30세, 40대로 확 줄어들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 보면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두려움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이 몸과 우주의 관점으로 본다면은 어느 한 사람이 잘해서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근데도 뭔가 그 르완다 독재자 설명하는 그런 다큐들을 보면 여전히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망할 수 있으니 뭔가 정치인을 이렇게 계속 잘 봐야 돼. 그런 관점들도 여전히 있고 그러저러한 것들이 저한테 막 혼칫해서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이 몸과 우주의 관점으로 지금 우리 시대를 평가하신다면 너무 좀 어려운 거. 네, 그런 생각들을 해보셨을 것 같아서 질문 드렸어요. 원래 질문을 저한테 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돼서 안 한 게 있어가지고 그거랑 연결해서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왕망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제 한 나라가 종식을 하게 되거든요. 자기가 황제가 되고 싶은 욕망을 이제 가지면서 사람들을 이제 대중에 영합하는 방식으로 신임을 얻고 이러면서 자기가 황제 자리에 이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쇠락하는 어떤 상황에서 자기가 황제가 된다는 게 뭔지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지 않은 거고, 그 자체에 이제 그 목적이 있었던 존재가 이제 등장을 해서 우리는 이제 그 사람을 막 악인이라 그러고 이제 객대를 망했다 그러고 이렇게 설명을 할 텐데, 근데 이제 방고가 설명하는 방식은 이 왕망은 12황제는 정식달에 해당이 되는데 왕망은 윤달에 해당되는 존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윤달의 존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뭔가 이렇게 무제처럼 탄탄한 어떤 시절에 왕망이 등장했다면 사실 그렇게 기승을 부리지 못했겠죠. 그리고 외척들이 그렇게 또 날뛰지도 못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환경적인 조건도 사실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면도 있고. 그리고 그러면 그 윤달에 대한 그 존재를 이제 누군가 해야 되는 거라면, 그러면 사실 그 왕망이 그걸 악역을 제대로 했다고 또 볼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럼 정식달이 좋은 달이고 그러면 윤달이 나쁜 걸까? 그러니까 윤달이라는 어떤 운명을 타고난 존재가 있을 텐데, 그러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누구는 장사꾼이고 누구는 황제고 누구는 신하고 다 어떤 존재와, 그 다음에 나는 뭐 그렇게 중흥기에 태어나고 싶지만 가을에 태어나고 겨울에 태어나고 뭐 어떤 때 다 태어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그런 중흥기와 그 이제 이 병들고 죽는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뭔가 신분 고하도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러면 그런 연결 속에서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어떤 자각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내가 어떤 마음을 그때 써야 되는가, 이런 걸 끊임없이 한선은 묻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이 질문에 뭔가 우주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이제 제 개인적인 걸로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그냥 회사 다니면서는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나한테 주입한 거를 그냥 이제 내면화했고, 그냥 그렇게 달려가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진짜 몸이 엉망진창이 된 거죠. 왜냐면 사회가 주입한 것 자체는 이렇게 뭔가 우주의 어떤 원리의 그 흐름대로 살라고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병이 들고 이제 이 공부를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제 자신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거죠. 내가 누구지? 예. 그리고 도대체 나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이런 질문들이 이제 제가 동의보감과 명리를 만나게 된 거고, 한서를 이제 만나면서도 그런 어떤 그 이 우주와 자연의 어떤 원리를 가지고 역사를 본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게 어떤 주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환경, 그 다음에 정말 여러 가지 중첩되는 그 흐름, 그리고 그런 다양한 존재들의 연결성 속에서 결국은 내가 누구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러면 어떤 그 위치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지금 계속 내면서 가는 건가, 그러면 사실 그 마음이 계속 뭔가를 내 힘을 가게 만드는 거지. 그걸 막 비교하는 순간 사실은 계속 휘청휘청할 수밖에 없고 흥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그 흐름을 인정하는 것 속에서 그것 자체의 그 위치를 내가 안다면 그 상황에 어떻게 살까, 사실은 그런 어떤 고민이 사실은 뭔가 물질적으로 나한테 풍요를 주진 않지만, 공자님도 그렇고 제가 이제 이걸 읽어봤을 때는 그런 어떤 실현과 역경이 자기를 굉장히 성장시키면서 또 고민하게 하고, 그럴 때 이제 굉장히 사유의 힘도 커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프레임을 벗어나서 다른 방식의 삶들을 진짜 만들 수 있는 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이 뭔가 우주의 어떤 프레임의 방식으로 이제 내 스스로 어떤 질문을 이제 던지고, 그리고 그런 렌즈로 지금 세계를 보고, 그리고 지금 어떤 때인지, 그게 뭐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안에서 그럼 누군가 계속 뭔가 그 중흥을 했으니까, 굉장히 발전했으니까 내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겠지. 뭐 그러면 그 연결성 속에서 내가 그럼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또 어떻게 사람들하고 고민할까?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나를 좀 다르게 보게 해주는 거를 이 한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이야기 속에서 얘기를 해준 것 같고, 지금 우리 사회에 이렇게 디지털 사회로 해서 정말 너무 급변하잖아요. 너무 지금 어떤 정점에 저는 이제 올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쇠락의 어떤 시절에 있는 것 같고, 이럴 때 이 한서가 지금 우리한테 주는 그 뭔가 우주의 진짜 그러니까 이 렌즈야말로 우리한테 정말 유용한 렌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나라는 주체를 해체할 수 있어야 경쟁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누군가가 내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생각해야 나는 누군가를 기다려줄 수도 있고, 그리고 누군가가 또 잘 되면 내가 또 박수 쳐줄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또 뭔가 잘 될 때도 이게 나의 어떤 능력이 아니고 지금 뭔가 이런 환경과 모든 것 속에서 또 어쨌든 또 쇠퇴할 수 있는 겸손함을 이제 생각할 수 있지. 무조건 이거를 지금 뭔가 그러니까 기다리고, 그러니까 내가 착해져야 돼, 이런다고 착해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런 뭔가 다른 어떤 그 시선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이제 굉장히 저는 이 한서를 재밌게 이제 읽어서 이제 이런 어떤 시선으로 질문을 던지고 내가 누구지? 그리고 이제 이 한서가 말하는 그 이제 세계를 보는 방식, 나를 보는 방식, 그런 우주와 자연으로 보는 어떤 그 프레임을 이제 잘 장착을 해서 이제 그 문제를 이제 같이 풀어가고 얘기할 수 있으면 저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책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방고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 쓴 역사책이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개인적으로 역사를 쓴다는 건 굉장히
위험부담을 갖고 있는 거였을 텐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길래 이 왕조에 대한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썼을까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흔히 이제 역사 쓰기라고 하면 보통 국책 사업을 연상하잖아요. 그 어떤 나라에서 기획을 세워서 그 어떤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이런 업적들 위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근데 이때 이제 춘추 전국 시대를 포함해서 이때까지 어떤 그 역사를 쓴다는 거는 전부 국책 사업이 아니라 한 개인이 자신의 어떤 그 비전을 갖고 이걸 써나가는, 그러니까 자신을 어떤 수양하는 관점에서 써나간 어떤 글쓰기가 역사 쓰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비전을 처음 제시해줬던 분이 이제 공자님. 그러니까 문장을 쓴다는 건, 그 글쓰기를 한다는 건 역사 쓰기고, 역사를 쓴다는 건 사실은 자기를 바라보는 일이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 역사가 나와 무관하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공자님이 그걸 보여주셨고, 그런 어떤 비전 하에서 사마천도 궁형을 당하는 치욕에 처했으면서도 끝끝내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그 역사 쓰기를 했다는 거는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감각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것과 더불어서 사실은 이제 방고도 이제 아버지 반표를 중심으로 이 한 가문이 나서서 이제 그 역사를 쓴 건데 459쪽에 제가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놨어요. 이 책이 이제 그 연재될 때 프롤로그 다음에 가장 먼저 올라간 연재예요. 근데 제가 이때 왜 이렇게 글쓰기를 많이 고민을 했을까라고 보면은 사실 저는 글쓰기에 대한 비전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글쓰기와 관계 맺는 방식이 굉장히 남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쓰는 내내 사실은 이제 선생님들에게 계속 이 방고가 생각하는 글쓰기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제가 했었거든요. 방고에게 글쓰기란 누군가의 인정을 얻기 위해 써야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게 참 뜨끔하지 않나요? 우리 에세이 한 편을 쓸 때도 칭찬을 받으면 굉장히 이제 기분이 좋고, 뭔가 이렇게 도반들로부터 안 좋은 코멘트를 받으면 그날 하루 우울한데, 역사를 쓰면서 누군가의 인정을 얻기 위해 쓰는 글이 아니었다는 거. 유가나 양훈 같은 사람도 있었대요. 글쓰기로 인정받아 명예를 누린 문사도 있었는데 평생 글을 썼음에도 인정받지 못한 공자 같은 이도 있었고 해서 칭찬에 기뻐할 것도 비난의 뜻을 굽힐 필요도 없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제가 좀 중요하다고 보는 지점인데요. 방고가 보기에 문사를 움직이는 것은 부와 명예와 칭찬이 아니라 성현의 뜻을 하늘과 땅에 가득 채우려는 마음. 전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일도 내 일처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역사를 개작했다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 가문 자체가 위험에 빠지는 그 어떤 상황에 그 몰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들이 더 우선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글을 쓴다는 거는 그 자체로 성인의 뜻을 전하는 일이자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일 아닌가. 그래서 세상에서 유용하다고 칭송하는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 그래서 기술과는 다른 차원의 세상이 빛이 되는 것. 그것이 방고에겐 글쓰기였고 자신이 황제에게 올리는 문장 역시 그런 차원의 글쓰기였다는 것. 그래서 저는 이때 이 글을 쓰면서 선생님들에게 글 쓴다는 게 뭔가를 좀 정말 제대로 배운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인사말로 했던 최대의 수혜자는 아무래도 저인 것 같다는 게 사실은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조금만 보충을 하면 이때는 우리처럼 이렇게 협소한 비전으로 살지 않았어요. 나 잘 살아야지 막 이런 거잖아요. 돈 얼마 벌어가지고 어떻게 써야지. 우리는 비전이 그거잖아요. 우리의 비전은 얼마의 아파트에서 어떻게 살면 참 좋겠다. 우리가 다 그것만 사실 비전으로 삼고 있는데, 사실 이 책이 되게 한서가 특이한 게 아버지 반표가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 반표가 죽고 나서 아들 반고가 그걸 또 이었어요. 근데 아들 반고가 그걸 쓰다가 또 이 반고도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 동생 반소, 여동생이에요. 여러분 이때 여성 교육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똑똑한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동생 반소가 이 한서를 마무리를 했어요.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한서는 특이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대를 이어서 이렇게 쓸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일까 생각하면 나는 그냥 나란 존재로 있지 않아요. 나는 사회와 관계 맺고 있고 국가와 관계 맺고 있고 이 전체의 우주 질서 속에 있는 나거든요. 그래서 우주 질서는 나한테 영향을 주지만 나 또한 우주 질서 전체를 사실은 영향을 주는 참여하는 존재라고 인간을 그렇게 규정하고 있었잖아요.
이 역사를 쓰는 사람들은 다 이런 데서 입각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그 사실 단대사를 왜 썼냐면 이 사람들은 후한 시대 사람이에요. 전한 시대가 멸망한 직후에 살아낸 사람들인데 우리 그 후한이 전한 시대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시간을 살펴보면서 그 현재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돼야 하지? 이걸 우리가 나름 그 지혜를 얻고자 이 전한 시대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일에 대해서는 칭찬해주고 그리고 악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 비판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살아내야 할 그 길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나는 꼭 보여주고 싶다요. 이 우주 질서의 어떤 흐름과 이 국가의 흐름이 사람과 만나서 어떻게 교통하면서 사람이 어떤 마음을 내고 사는가 이걸 저는 보여주려고 이 글을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 때문에 저는 완성이 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고의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반표와 반소의 마음까지 여기 그리고 저는 이 반시 집안의 마음이 여기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책이 한서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간 착각하는 게 이게 그 국책 사업일 거라고 착각하는 이유가 이들이 쓴 한서가 정사가 돼요. 원래는 개인들이 바친 거잖아요. 이렇게 개인들이 함부로 역사책 쓰면 잡혀가요. 황제들에 의해서 벌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써야만 했던 이들의 어떤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역사책이어서 그런 시각에 입각해서 여기에 이제 나온 내용들이 다 그렇게 우리의 어떤 그 자연과 혹은 인간사의 어떤 그런 흐름에 따라서 인간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의 욕망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까 이 친구가 지금 이 시대 얘기했잖아요. 풍요와 번영의 끝판왕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 자동차 막 이런 거 엄청 그런 거 모으잖아요. 여기도 딱 그래요. 여기는 말 마차 모아요. 쾌락의 끝판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여주는 그걸 보여줌으로 해서 이 반고가 의도했던 건 아마도 우리 마음의 정처를 찾으라는 것 같아요. 우리 행위의 정처가 어떠한 것인가 이런 거를 이 시대 조건에서 혹은 내가 살고 있는 때의 이 움직임 속에서 나는 풍요의 때를 살고 있는지 아니면 굉장히 궁핍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 그때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길을 잡으라고 저는 그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마음, 비전을 가지고 쓴 책이다. 그런 거 위해서만 이런 장대한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면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쌤들 올해가 가기 전에 이 재미있고 살아있는 역사책 꼭 안 읽어보신 분들 읽어보시고요. 내년에는 보다 폭넓은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